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간밤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만 달러 지지선 사수의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0K를 깨고 19K 구간 횡보 중인데요. 내일 있을 CPI 발표에서 인상폭이 9%를 넘어설 경우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포인트 인상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자세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전문가님,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며칠째 비트코인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뭔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악재가 딱히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른 거에 대한 반납, 되돌림을 하는 것뿐이지 굳이 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올른 것만큼 다시 뺐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리고 USDT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쪽으로 좀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또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좀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낮아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좀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 좀 알트들의 수급도 빠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형상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또한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7월 8일까지 제가 이제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겁니다. 하루에도 이제 양봉, 음봉, 추세 전환이 두세 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간 선상 안에서도 7월 8일까지는 제가 이제 양봉 흐름세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한 2,900선 내외까지는 한번 올라주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줄 것이다라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동향 한 3일 동안은 지금 추세 방향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계속적인 음봉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2,580선이 박스권의 하단치로서 우리 스윙적인 관점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치보다도 조금 더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CPI 발표 지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기도 하면서 현재 이제 강한 지지대 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숨고르기의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CPI 발표 지수 이후에 하락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금은 발표 지수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에 안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번 달과 같은 과대 낙폭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깊이감 있이 아래 부분 지지선 라인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시기에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CPI 발표 지수는 저번 달의 하락만큼은 크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저와 같이 계속해서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코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둥지 잃은 테라 프로젝트, 테라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으로 메인넷을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지지하면 추가 상승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일단 2만 달러 지지선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정확한 지지선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80선 여기서 이제 강한 반등세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성 이슈가 나오거나 악재성 해소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폭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로 관리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금융감사기관에서 국제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식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비트필승님?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3월 달이었죠. 그 시점부터 이제 전쟁 이후로 전쟁이 가시화되고 또 장기전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스위프트 배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약간 수요도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웨이브가 막 오르기도 했었죠, 러시아 코인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자신들이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자신들도 이제 전쟁을 쉽게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면서 수입 수출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스위프트 배제를 지속적으로 당할 것 같다라고 우려가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 수요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아마 이제 탈출구로서 적용을 시키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이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코인 소식 비트필승님과 함께 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썰전 코너로 이어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보상 이후의 비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유일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일단 마운트곡스가 이제 뭐냐? 지금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뭐 그런 거래소였는데 일단 뭐 유래부터 말씀드리자면 2009년에 일단 마운트곡스라는 것 자체가 거래소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거래소로 나온 게 아니고 2009년에 이제 제이드 맥켈랩이 마운트콕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카드 게임, 판타지 카드 게임 회사로서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1년 뒤인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거래소로서 이제 바꾸면서 좀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제 워낙 거래소 지금같이 뭐 바이낸스, 뭐 업비트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90%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 마운트곡스에서 거래가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뭐 거의 바이낸스급이죠. 굉장히 좀 대형 이제 거래소였는데 이때 이제 제이드 맥켈랩이 이제 카펠리스한테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개발자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를 너가 운영해라 하면서 운영권을 넣어줬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하게 이 거래소 해킹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75만 달러의 상당히 그때 비트코인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막 2만 달러, 1만 달러 막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400달러, 300달러 막 굉장히 낮은 가격의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875만 달러의 비트코인 도난 당했다. 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도난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곡스는 그거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이제 2014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 피해 본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운트곡스에서 이제 8월 말부터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상을 천천히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불안해 이제 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그때 이제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도난 당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보다도 더 많은 지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13만 개 정도 되고 있는데 14만 2천 개가 시장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받게 되면 그거 시장에 던지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14만 개가 한 번에 나오느냐, 한 번에 배상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현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세 개 중에 하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점에서 14만 개의 물량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면서 이거 그 사람들이 시장에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제 악재 아닌 악재입니다. 이게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시장이 14만 개가 풀리건 몇 개가 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투심이 꺾여 있는
와중에 추가적인 악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상이 뭐 8월달 말에 진행될지 이제 정확히 시점을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8월 말로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운트곡스라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선점을 하면서 이제 현재 이제 바이낸스와 같다라고 이제 유일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일단 선점을 했었던 부분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상안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이다 보니까 이 보안점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취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의도적이었는지 혹은 이제 의도적이지 않았으나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 번에 일어났던 이제 해킹 사건도 아니고 여러 번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사실을 표하면서 이제 파산 신청까지 진행된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어찌되고 좋은 부분은 뭐냐면 현재 우리 예를 들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 앵커 프로토콜이 있으면서 비슷한 거래소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거래소의 개념을 띠고 있는 수학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래에 큰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보상안이 전혀 없죠. 뭐 루나 2.0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만 기술을 인용하는 것일 뿐 어떠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어떤 개발성, 방향성, 기획성 1도 없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일반 알트코인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가치성을 어떻게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루나 2.0을 에어드랍으로 1000만 개를 해둔 거 뭐 이제 1조억 개를 해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값어치가 없는 코인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서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가지고 보상을 진행해 주겠다. 꽤나 긴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이제 판결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게 됨으로써 기각되지 않고 이제 보상안 체결을 이제 법안 발의가 나온 거지만 판결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제 물어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유일정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받아낼 것이냐 혹은 단기적으로 다 받아낼 것이냐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받아낼수록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나는 어차피 홀딩할 마음이 강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정말 몇십만 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큰 대폭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관들도 그렇고 고래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작년과 한 해와도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 때만 그으면서 매물 때만 보면서 단순하게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승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똑똑해지는 만큼 우리 세력들도 정말 이제 더 페이크성을 짙게 행동을 하는 만큼 우리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을 40만 원, 2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온 비트코인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받아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얼만큼 될지언정 어찌됐건 이제 상승 때까지 기다릴 홀딩할 마음이 강할 것이다라고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락을 일으킬 만한 강한 이슈는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운틴곡스에서 보상 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좀 유일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 이제 필승 전문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막 300달러, 400달러 했는데 지금은 2만 달러까지 아무리 대폭락을 했지만 아직도 2만 달러 굉장히 지금 그때 산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9K까지 갔다가 지금 20K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그 사람들 시점에서는 그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몇백 프로가 지금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시장에 내던진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보상을 받는다 한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경기가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을 때 그때 내던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굳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 지금 던져버린다? 이거는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분들이 지금 보상을 차근차근히 받고 뭐 비트코인 캐시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던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던지지 않고 추후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던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보상은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님? 뭐 이제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으로서 받으실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아마 이제 아무래도 투자성이 짙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로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 이제 물량이 그만큼 시장에 풀릴 만한 이제 악재성 이슈는 맞습니다. 사실 호재는 전혀 아니니까 호재는 아니다. 그래서 14만 개라는 이 수치 자체가 마이크로 스토레이지의 10만 개에 해당되는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물량이 풀릴 때 일시적으로 얼만큼 풀릴지 그 비중에 따라서 시장 반영될 하락폭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지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거래소가 뭐죠? 이제 우리 바이낸스라든가 우리 업비트 한국의 업비트 이제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된 거래소 CEX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DE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EX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앞으로 뭐 탈중앙화된 이런 코인, 뭐 이제 금융 플랫폼 여러 가지 이제 디앱 여러 가지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부상을 일으킬 만한 아직도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만큼 앞으로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업비트에 있는 이 엑시라는 것은 거버넌스 토큰이고 SLP라고 게임 내 안에서 채굴되는 것이 SLP 유틸리티 토큰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게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건 SLP라고 하고 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의사 결정권을 가져간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는데 엑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사람들이 현금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게임 개발자들이 그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디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닌 디파이, 로닌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면서 너무 이제 사업 방향성이 너무 좋죠. 왜? 이제 이용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번 게임 만들어내고 알아서 생태가 유지되게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파이까지 만들어낸 것은 정말 엄청난 고기술력이 들어간 것인데 엑시 같은 경우 디파이가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혹은 CEX라고 해서 누가 더 안전하고 이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들어본다면 CEX 같은 경우 중앙체제 시스템으로서 누군가 해킹을 당한다면 그냥 서버 하나, 그러니까 중앙체제 시스템 서버를 해킹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겠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에 노드를 통해서 수면상에 드러나고 해킹하기가 어렵죠. 근데 왜 우리가 블록체인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외쳤는데 엑시 같은 경우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요? 했을 때 노드 자체가 7개, 9개 정도 너무 적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선점을 해버려서 이제 50% 이상을 이제 해킹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킹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상 해결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로닌 브리치를 다시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보안성을 다시 구축화해서 강화해서 다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같은 이 CX를 거래소를 이용할 때 꼭 우리 특히 암호화폐 이용자 분들이시라면 중앙화와 탈중앙화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유니스와과 같은 디파이도 있으니까 유동성 풀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거래소 수수료를 누가 먹죠? 거래소에서 다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덱스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풀을 제공하면 그만큼 그 수수료도 유동성 풀을 제공한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 생태계를 우리가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꼭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과거에도 이러한 해킹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해킹 사건이 있었나요? 네,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자면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비트피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시 인피니티 게임 자체가 해킹 사건 이제 있었죠. 얼마 전에 엑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도 있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더리움이 해킹 당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고 지금 이제
높은 시총 2위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새롭게 하드포크드에서 만든 새로운 이더리움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이더리움이 원조였는데 그때 당시 개발자들이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개발자들이 우리는 새로운 이더리움을 만들 거다 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더리움이 지금 시총 2위에 달하는 정말 시가총이 높은 코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이 높은 메이저급 코인들도 해킹을 당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뭐 메탈마스크라든지 개인 지갑, 뭐 거래소 등등, 핸드폰 등등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고 그 키 같은 것도 잘 뭐 수기로 적으시든지 어떻게 잘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거래소가 지금 뭐 업비트, 뭐 한국에서는 업비트, 뭐 바이낸스 나 있는데 뭐 안전하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뭐 노트북 등등 잘 비밀번호 걸어 놓으시고 자기 자산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얼마 전에 또 핸드폰이 또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죠. 핸드폰에 또 뭐 해킹 사건인데 누가 이제 업비트에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 빠져 나갔다. 요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코인은 자기 자신이 잘 지켜나가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이 움직일지 비트필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보안 체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들 분들께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경우에 이제 지갑 주소라든가 이제 비밀번호 있죠. 지갑 주소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설정하는 것처럼 이제 영문과 숫자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어렵고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 IQ가 140이 아닌 이상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핸드폰에 스크린샷, 이미지 저장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겠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기로 작성하신 다음에 꼭 두 개, 세 개 적어놓으신 다음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에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불어서 우리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암호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플을 껐다 키면 무조건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우리 암호화폐, 업비트나 빗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밀번호 설정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귀찮고 하니까. 근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했다고 또 안심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새 이제 북한에서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지금 해킹을 엄청나게 이뤄내고 있으면서 마치 자랑인 양 지금 막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새로운 생태계를 자기들이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암호화폐를 해킹을 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킹하는 부분이 고기술력을 취하기보다도 뭐냐면 우리 스팸 문자라던가 메일을 통해서 핸드폰, 노트북을 통해서 해킹한 다음에 우리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지갑으로 이동해서 빼내는 방식인 것이지 어떤 블록체인을 해킹해서 이제 고기술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노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가 조금만 귀찮더라도 보안 체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성 있게 거래를 하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어떤 질문하셨었어요? 제가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이 이제 보상이 되면은 비트 방향성이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보상이 8월 말이라고 했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얼마큼 물량이 풀릴지 누구는 뭐 단기적으로 몇만 개 물량이 풀릴지 알 수도 없고 풀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또 현금화하고 바로 시장에 던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개인의 심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다수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홀딩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시장에 단기적으로 받을 사람도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받을 사람도 꽤나 될 거고 비트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홀딩할 사람들도 대다수이고 또 장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단기적 이제 비중을 나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14만 개 그럼 비트코인 막 100만 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낙폭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운트국스 비트코인 보상 이후의 비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실제 동향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동향 살펴주세요. 네, 비트코인 오늘 한번 동향을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서 볼게요. 지금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이 테더 도미넌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테더 이제 도미넌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좀 테더 도미넌스가 좀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 펜을 좀 두꺼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네, 최근에 테더 도미넌스가 조금 낮아지는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졌다. 요 말은 즉 뭡니까? 네, 이 현금으로 뭔가 코인을 샀다. 이 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실제 비트코인이 며칠 새 한 3, 4일 정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가 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이 코인을 팔아치워서 현금화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쪽으로 몰리고 있나 봤더니 지금 비트 도미넌스로 조금씩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크게 몰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씩 몰리면서 비트코인은 좀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우려되는 시점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올랐다가 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올랐던 시작점 부분보다는 아직 좀 덜 떨어진 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보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봤을 때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지금 약간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라인 이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라인 사이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후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락에서 여기 하단 부분을 지지 못해주고 뚫린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뚫리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마운트국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 오늘 비트 동향도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비트필승님께서 N자와 V자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강의하게 된 비트필승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상승장일 때 우리가 매매 기법을 공부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뭐 N자 패턴, 망치형 기법 뭘 갖다 붙이더라도 상승장 때는 대상승장 때는 다 맞아 떨어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봐왔는데 책으로 봤던 어디 영상으로 봤건 이제 구두로서 들었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게 마치 나의 매매틀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횡보장이거나 약세장일수록 데이터화해서 내 것화해서 매매틀을 쌓아 나가게 최적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강의 같은 경우에 차트 기법을 설명드리기 있어서 오늘 이제 사건 이슈에 더불어서 이제 연결고리 지점인데 탈중앙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단점을 같이 분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파이 그리고 시파이에 관련돼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볼게요. 디파이,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냐 중앙화 금융이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 디파이는 뭐가 있을까요? 디파이 같은 경우 은행과 정부 개입이 없다. 그 반대로 시파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거래소, 우리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거래, 금융, 이제 은행과 같은 게 시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파이 같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된 금융 통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수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은행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우리의 또 편리성, 편리하다를 느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뭐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는데 적응이 되다 보면은 시파이보다도 충분히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득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 또 이제 장점 같은 경우가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파이 같은 경우 중앙체제 시스템이죠. 그 말은즉슨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해킹을 당한다라고 하면 거래 기록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존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파이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접근이 반대로 약하다. 시파이는 우리 접근서 좋듯이 그리고 시세 변동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 이 문제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덱스와 CEX를 설명 들어볼게요. 이제 중앙화 거래소와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덱스의 대표적인 예는 유니스왑 그리고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 되겠습니다. CEX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뭐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풀을 제가 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수수료는 거래소가 다 먹습니다.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고 단돈 우리 0점 제가 자금을 얼마를 운영하건 저에게 떨어지는 이득점이 없죠. 근데 덱스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서 이드와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내가 유동성풀을 제공합니다 라고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물론 유니스왑도 어느 정도 챙겨가긴 하지만 우리들도 챙겨갈 수 있다. 그 유동성풀을 제공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정말 이제 중앙체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이러한 생태계,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특히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계시지만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소 옮기는 작업만 하더라도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도 뭐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편하게 썼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시간적인 소요만 조금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또 이득점을 잘 챙겨갈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깊이감 있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보겠는데 여러분이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는 앱이 있죠. APP 여기에 D자만 붙여버리면은 D앱 그래서 탈중앙화 D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장이나 보안적인 개념으로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분산되는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해킹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가 몇 개가 되냐에 따라서 조금 비교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중앙체제 시스템 된 것보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건 중앙화된 베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체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거래나 생산 다 기록이 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베이스에서만 가능하다. 그말즉슨 하나의 서버 안에서 모든 기록을 남긴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입히는 것처럼 공공거래,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D앱이 될 수밖에 없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거는 접근 권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앱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은 D앱이 조금 많이 현저히 느리다. 앱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이제 빠르다. 인터넷이나 하드웨어에 따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앱이 훨씬 보통 평균적으로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융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어플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탈중앙화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섹터를 생각을 하실 때 일단 DX나 CX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암호화폐 본질을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디파이나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되는 부분,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구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루나 사건처럼 충분히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도 디파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어떤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어떤 해킹이 일어나고 이런 앞으로도 해킹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구축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충분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점차 보안성을 입혀 나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DF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리가 웹3와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제공한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DF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충분히 탈중앙적인 부분으로서 인용을 하면서 생태계의 확장성은 더욱더 빠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우리 이제 스튜디오가 받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장점이 좋으냐면 우리 일반 개인이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을 뭐 상점 가서 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안에서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 현금과는 비교할 수 없고 카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바로 물건을 돌려받겠죠. 우리가 순간 몇 초 안에 결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편리하다라고 충분히 느낍니다. 근데 맨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현금에서 카드를 만들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충분히 이 종이화폐를 가지고도 물건 사고 파는데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카드인데 뭔가 숫자, 데이터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불안하다라고 심리가 우려가 됐었고,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가치성을 잘 입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하죠.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현금보다도 카드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 연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안의 구조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연결된 은행도 있겠고 중간에 그리고 단말기 중간에 이제 주인 입장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카드 단말기 회사도 껴있고 중간에는 또 이제 카드 회사도 껴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과 이제 기관들이 껴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빠르다도 이 안에 이 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은즉슨 어떤 걸 대변할 수 있겠죠? 그만큼 수수료가 든다. 수수료. 그래서 보통 다 다르지만 3% 내지 3% 내지 4%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누가 지급하냐? 우리는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맹점주에서 입장에서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아니라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 뭐 편의점 같은 경우 어떠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3, 4%의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똑같은 노동을 통해서도 3, 4%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와 같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중간 거래를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을 통해서 이제 가격적인 등락폭을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게 입장, 주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내가 수수료 받았는데 결제를 코인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등락폭, 낙폭을 통해서 값어치가 없어지는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켜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냐. 보낼 때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수수료가 없죠. 일단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가게 주인 입장에서 나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 혹은 신뢰가 부족해 코인으로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달러와 같은 현재 개념의 화폐로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 현재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중간 역할자들을 배제를 하고도 개인과 개인 간끼리도 신뢰를 입혀서 거래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큰 장점, 그 장점의 중심에는 우리의 암호화폐가 껴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이지만 이제 우리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뭐 페이코인 같은 이런 게 우려성이 충분히 존재는 합니다. 왜냐면 페이코인은 어찌됐건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도 비교적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죠. 그 알트코인을 사야지만 현재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코인 같은 이제 결제 플랫폼은 자신들이 이제 협약을 맺은 가맹점들과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코인만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등락폭이 너무나 크죠. 작년 같은 경우에 막 3,000원, 4,000원 갔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000원도 안 가요. 그렇죠? 하루 선상 안에서도 10%, 20% 빠져버립니다. 이걸 누가 화폐의 개념으로 쓰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구축화되고 보편화된다면 아마 암호화폐 이제 결제 플랫폼 섹터가 조금 자리 입지 매김을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을 거고, 물론 아예 없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메탈과 같은 코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이 가맹점에서 진행이 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득점이 있어서 충분히 다른 활용도도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페이코인도 다른 부분을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기술적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보편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성 부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패턴에 관련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이 되겠어요. 오늘 가져온 N자 패턴. N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죠? 이제 캔들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일단 1차 상승 후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2차로 상승하는 패턴이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충분히 이제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전환되는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이 단기 조정 구간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적은 장기 횡보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급등의 시작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가 있겠죠. 역 N자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1차 하락 후에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상승을 거쳐서 2차로 하락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세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써왔는데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 급등이 아니라 급락이 시작되는 경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V자형도 가져와 봤습니다. V자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 V자가 있고 V자형 패턴인데 급락 후에 여기 포인트예요. 급락 후에 급등해서 곧바로 원점 혹은 원점 이상을 회복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지만 거래량을 이용하면은 V자형을 우리가 이용하게 용이합니다. 단순히 여기 말 그대로 써 있는 정의대로 하면은 급락 후에 급등해서 곧바로 원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미 급등했을 때 V자형 패턴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V자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미 그 기존에 손절을 치고 나올 수도 있겠고 혹은 들어가기에는 이미 다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노려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같이 거래량을 이용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V자형도 우리가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 V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을 같이 이용을 하셔야 사용하기에 용이하신데 급등 후에 급락해서 곧바로 원점 이하로 회복하는 패턴이 되겠고 형성 기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말 그대로 N자형이에요. N자형인데 약간 N자형인데 여기서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매수를 타점 여기서 진행하면 매우 좋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뭐 횡보를 했는지 혹은 상승 중에서 또 다른 상승이 나온 건지 혹은 횡보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제 조정, 큰 상승이 오고 나서 이때 들어갔다가 뭐 스캘핑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가 없듯이 여기서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조정이 줬을 때
여기서 언제가 충분히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반등세를 노려볼 텐데 N자형 패턴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봅니다. 여기서 N자형 패턴 기다렸다가 손절치고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와 비슷한데 망치형 기법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여기에 거래 물량까지 동반되고,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조정되는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현재 여기서 이제 거래량 높이 이 정도인데 현재 적은 거래량만 동반되고 있었다.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아직 이제 올렸던 이격분에 대한 거래 물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충분히 한 번쯤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거래 물량까지 동반되면서 받쳐주는 상승세가 나와준다. 충분히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 물론 단타 관점으로서 다음날 약소한 수익을 벌든 혹은 원점까지 획복이 될 거라는 생각 관점으로서 충분히 큰 수익치를 낼 수도 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N자형 패턴이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서 조정을 주는데 반등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 V자형 패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을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급락을 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도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큰 하락세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조정이 나와주는 이 구간 안에서 거래 물량이 동반되지 못한다. 그 이상을 받쳐준 거래 물량 동반되지 않고 적은 거래 물량만 횡보세가 길어진다. 특히 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바로 N자형 패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자형 실질적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급진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원점을 이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V자형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점이 그거예요. 여기서 V자형 나왔다. 들어가 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왜? 이미 원점 회복을 했으니까. 안정권 수익치는 원점 회복이다 이 말인데, 우리가 노려볼 때 여기서 조정되는 구간이나 하락하는, 특히 이 하락하는 폭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거래 물량을 꼭 이용하시려고 그랬는데 거래 물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물론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횡보 기간보다 큰 거래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받쳐주는 힘에서, 상승하는 힘에서 더욱더 큰 거래 물량이 실려버리면은 그걸 이용하시거나, 혹은 현저히 횡보했던 구간보다도 약소한 거래 물량이 나왔다.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단타성 접근으로서 하루 이틀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3주 기다렸다가 수익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성 접근하기에 용이한 패턴이 바로 이런 V자형 패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역V자형 패턴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고점을 노려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올라간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나는 벌써 30% 40%의 수익을 벌었네. 고점 한번 가보자. 드디어 나도 100% 200% 찍어보는구나. 기다리시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30% 40% 수익에서 결국에 10% 안팎으로 수익 보거나, 혹은 본전에 나오거나, 혹은 미친 듯이 N자형 패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손절까지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점을 노려보실 때 이것 또한 거래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고점 라인대에서 여기 안에서 거래 물량까지 만약에 실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찍힐 가능성이 크다.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후에 급락한다. 급락 후에 급등 온다. 항상 큰 조정이 오면 큰 조정이 오면은 큰 추세 전환이 올 것이다라는 것처럼 V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점을 노려보실 때 안정세 있게 충분히 이러한 고점 라인을 매물대와 동반을 해보셔서 설정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좋은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이제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투더골드문 비트필슨 무료 방송에서 좋은 종목과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N자와 또 V자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